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남 나주에서 벌어진 이른바 지게차 괴롭힘 사건은 큰 충격을 줬습니다. 문제는 이게 특정 작업장만이 아니라 국내 이주 노동자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사실입니다. 이주 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구성원이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은 불안정하고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시시각각에선 이주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짚어보고 차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과 더불어 다문화 시대, 우리 사회의 숙제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신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교수이신 한국이민정책학회 김현홍 연구이사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이민정책학회 연구이사 김연홍입니다. 충남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신 아산 이주노동자센터 우삼열 소장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삼열입니다. 홍성 YMCA 이사장을 역임하신 홍성 이주민센터 유요열 이사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요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엔 이주민께서도 나와주셨는데요. 몽골 출신으로 아산 이주노동자센터에서 통역을 담당하고 계신 채책수령 씨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책수라입니다. 네, 먼저 준비된 영상 보시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한문에서 잡으셔야지. 네, 앞서 영상에서 보신 지게차 괴롭힘 사건 저도 보면서 많은 충격을 좀 받았는데요. 이 사건을 단순히 뭐 한 작업장, 한 개인의 좀 일탈로 봐야 할지 아니면 우리 사회 전반적인 이주 노동자를 대하는 현실로 좀 봐야 될지 어떻게 보셨어요, 이사님께서는? 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본 사건은 두 가지 시각으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사업장 내 개인의 일탈로 보는 관점입니다. 본 사건은 사실상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 그런 사업장의 안전 등 교육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치중한 나머지 그런 제도나 관리에서 다소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관점을 정책적 관점에서 대한민국 사회는 현재까지는 외국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노동력 관점을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정책적 관점에서는 사회통합 관점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의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본 사건을 봤을 때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예방 교육을 대한민국 사람이 근로하는 사업장에도 지속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도 본 사건은 제도와 정책적 관점보다는 한 곳을 선택한다면 그런 사업장 내 개인의 일탈 관점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자 어떤 개인의 일탈적인 관점도 존재하지만 이것을 뭐 어떤 정책적인 어떤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말씀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 사건 좀 영상 보셨을 텐데 어떠셨습니까? 우선 믿어지지 않았고요. 네. 대단히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사람인가 물건인가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고 또 우리 앞에 있는 존재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단지 한국말을 잘 못하는 외국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에 대해서 벌어지는 가혹행위, 또 어떤 모욕, 그리고 어떤 협박에 가까운 이러한 행태들이나 폭력의 행위들이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영상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또 이것이 죽음으로까지 연결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지 않는가. 이것을 우리 사회가 좀 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산업 현장에서의 노동의 존중의 문제,
또 노동자에 대한 비하와 멸시의 문제가 이제는 내국인들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이제는 외국인에게로 전가되고 있는 이 폭력의 전이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근본적인 성찰과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동이 좀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어떤 현장의 그런 걸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 이제 장본인 그 사건의 장본인들이 검찰로 송치돼 가지고 아마 법적 처벌을 받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해야 될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 일이 그냥 아무 일도 아닌 것으로 넘어갔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그것이 어쨌든 이렇게 알려지게 되면서 우리 사회에 관심이 집중되긴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 일을 하던 한국 사람이나 그 주변의 외국인들까지도 사실은 그냥 별것 아닌 일로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었던 일인데 같이 옆에 영상 찍고 예, 굉장히 심각한 일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이주민들의 처한 현실이란 거죠. 우리가 볼 땐 사소해 보이고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이는 일들이지만 그들에게 어떻게 그걸 대처해 주느냐에 따라서는 아주 심각한 일로 비화될 수 있다. 그 점을 좀 저는 주의 있게 봤습니다. 자칫 이게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더라면 네. 그런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날 것이며 거의 일상처럼 이제 느껴질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이제 공개돼서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으니까 다시 이제 그런 게 더 주목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채책 수령 씨께서는 몽골에서 한국에 오신 지가 지금 한 19년, 20년 정도 되신 걸로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통역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지원도 해주신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방금 뭐 지게차 괴롭힘 사건 같은 일들 좀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통역을 하시면서 그 사건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어쩌면 사람을 이렇게 물건처럼 이렇게 장난치고 이렇게 하는 건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이제 통역 같은 거 많이 해보시고 지원해 주셨을 때 이주 노동자들이 좀 어떤 어려움 많이 호소하던가요? 네, 이주 노동자들은 이 한국에서 이제 경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 건지 이제 월급을 못 받는 노동자들이 점점 있습니다. 체불? 예. 네, 입금을 못 받아갖고 그리고 비자가 없어서 대직금을 못 받는 안 주는 회사가 또 있고 일하다가 다쳤는데 비자 없는 이유로 산재 처리도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비자의 문제, 비자의 문제도 있고 비자가 없는 이유로 이제 산재 처리를 안 해주는 거죠. 되게 약자고 뭐 이렇게 막 당당하게 요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오늘 이렇게 토론 자리를 지금 마련한 이유가 뭐 이주 노동자 지게차 괴롭힘 사건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이주 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앞으로도 더 그런 중요성을 더 더해갈 것이다라는 어떤 전제하에 있는 건데요. 이주 노동자들이 실제로 우리의 사회에 우리 지역의 농축산업 또 제조업 이게 얼마나 좀 역할을 하고 계신지부터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좀 어떻게 누가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저희 지역의 예로 그냥 홍성? 홍성군의 지역의 예로 말씀드리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홍성군의 주된 사업은 축산업입니다. 네. 예. 그쪽에 실질적인 그런 인력을 제공해 주는 80~90% 정도가 이주 노동자들입니다. 거의 뭐 절대적이네요. 예, 절대적이라고 해도 좋고요. 그리고 홍성에는 이제 뭐 큰 규모의 산업체들은 없습니다만 이제 김 공장이 유명합니다. 그렇죠. 김 공장이 꽤 많고 거기에 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거기도 뭐 80~90%가 외국인 인력입니다. 예. 그러니까 홍성의 어떤 중요한 그 산업 현장에 외국인들의 비중이란 건 뭐 절대적이라 할 수 있고요. 시간이 좀 지나면서 보니까 이제 전에는 단순한 인력 제공이 그들의 일이었다면 이제는 굉장히 전문적인 일들을 합니다. 그들이. 그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서 그들이 갑자기 빠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그 산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뭐 예를 들어 축산업 쪽에서는 전에는 뭐 이렇게 치우는 일이 위주였다면 이제는 주사도 놓고 새끼도 받고 이런 일을 다 이제 외국인들이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홍성은 역시 농업 도시인데요.
농업에 이제 밭일하고 하우스 재배 쪽에 그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인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시기를 놓치면 이제 그 농사를 망쳐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다 이주 노동자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주 노동자를 못 구해서 올해 농사 망쳤다. 이런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듣고 있는 아주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통적인 어떤 농축 산업이 네. 주 산업인 그 지역 홍콩 같은 경우는 이제 젊은 층 일하는 분들이 별로 없고 그렇죠. 고령화돼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근데 이제 천안 아산 같은 경우에는 산업 도시고 청년층의 인구 비율도 높은 편인데 어떻습니까? 아산이나 천안, 뭐 당진도 그렇고 제주업이 발달되어 있는 이런 공단 지역이 있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농촌 지역보다는 조금 초보가 나올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도시 지역에 공장들이 있고 또 기숙사 같은 경우에도 뭐 좀 열악해도 어떤 시골의 집이라든가 뭐 작은 아파트라든가 회사들이 임대해서 쓰는 경우들도 있는데 아산만 좀 예를 든다면 40만 명 규모의 도시인데 외국인이 4만 명가량이 살고 있습니다. 10%네요. 네. 그리고 그 수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특히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하청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2차 벤다, 3차 벤다의 중소기업들 가운데에서도 많은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산업 현장을 다녀보면 아무래도 이주 노동자들이 이제 3D 업종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내국인 젊은 분들이 들어갔다가 이제 오래 있지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 여기서 오랫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노동자들이 없으면은 경영하기가 어렵다는 말씀들을 자주 하시고 마찬가지네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제조업 쪽에서도 사실은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 중요성들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굉장히 힘든 일들을 이주 노동자들이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우리 지역 산업 곳곳에서 뭐 농촌이든 도시든 좀 더 거시적으로 바쁘면 국가적으로도 이주 노동자들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그런 인구 구조학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도 12월 달에 65세 인구가 20% 초과하는 초고령 사회에 인접했고요. 달성했고요. 그리고 학계 출산율도 재작년에 0.72에서 작년에 0.75로 출산율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죠. 2.1명이 유지해야만 인구가 유지되는데 점점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2030년도에 인구가 약 380만 명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매년 20만 명에서 30만 명이 감소합니다. 즉 우리가 일하고 있는 농축산업, 그런 제조업 등은 외국인이 있지 않으면 유지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깻잎을 먹지 않습니까? 근데 깻잎이 마트에서 구매할 때 100장당 약 3,000원 정도 한답니다. 네. 근데 이주민이 없다면 깻잎의 가격은 10,000원 이상이 갈 겁니다. 우리가 먹는 3배 이상 뛰는 삼겹살도 거네요. 그렇죠. 3배 3배 이상. 이상으로. 예. 그리고 아마 삼겹살 1인분에 12,000원, 15,000원 사이인데 이게 2만 원, 3만 원이 갈 겁니다. 실제로 한 사례로 2022년도에 코로나19로 외국 인력이 대한민국에 입국을 못했습니다. 그때 깻잎이 3,000원에서 입국 못했다는 이유로 생산물가는 상승해서 7,000원까지 간 사례가 있습니다. 2020년도 여름입니다. 즉 외국인은 우리 충청남도 사회에서 단순한 그런 근로자가 아닌 사회를 지탱하는 하나의 중요한 인적 자본으로 역할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어떤 경제 어떤 밑바탕이 되고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데요. 네. 그런데 이주 노동자들이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번에 나주 지게차 괴롭힘 사건도 많은 충격을 줬지만 이 사건만이 아니라 곳곳에도 아직도 현장에서는 굉장히 이 이주 노동자를 바라보는 어떤 차별적인 시선 그리고 폭언, 폭행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다 이런 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좀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이런 차별적 인식이 왜 이렇게 뿌리에 박혀 있는 거라고 보세요? 이 소장님께서는. 우선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예. 약간 그 결이 다른 이야기를 먼저 드리면 고용허가제라고 하는 현재의 제도 틀 안에 있는 이주 노동자와 현행 법과 제도를 벗어난 소위 말하는 불법 체류 상태죠. 미등록자들의 세계가 다른 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저희 상담 사례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회사 공장 기숙사에서 한쪽 기숙사에서는 찬물이 나옵니다. 한겨울에. 한쪽 기숙사에는 따뜻한 물이 나오고요.
따뜻한 물이 나오는 쪽에는 세탁기도 있어요. 찬물 나오는 기숙사에는 세탁기도 없어서 손빨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쪽이 비자가 있는 분들이고 없는 분들일까를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찬물 나오고 세탁기도 없는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합법 체류,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이고요. 따뜻한 물이 나오는 곳은 비자가 없는 미등록 노동자들의 기숙사였습니다. 예상과 반대네요. 사실은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미등록 노동자는 법적으로는 보호 대상이 아니고 단속되면 추방되는 존재지만 근로관계에 있어서는 자유로운 1대1 대등한 관계가 되는 거죠. 일하기 싫으면 나가면 되는 겁니다. 다른 데 갈 수 있죠. 그런데 비자가 있는 노동자들은 일하기 싫어도 나갈 수가 없죠. 찬물이 나오고 손빨래를 하면서 고용주에게 이야기를 하죠. 사장님 여기 찬물 나와요. 따뜻한 물 좀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답변은 알았어 나중에 해줄게. 불만이 있어도 들어주지 않고 들어주지 않아도 나가지 않는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이원화된 세계의 문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점에 대해서 합법적 틀 내에 있는 노동자들이 더 차별이 심하고 고통이 심하다면 이건 고민해야 될 부분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고용 허가제의 어떤 맹점, 가불관계에 놓여 있는 그런 사용주와의 가불관계에 놓여 있는 부분인데 그 문제는 이제 다음 질문 드릴 참이었는데 먼저 좀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이주 노동자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국내 노동자와 다르게 좀 보는 차별적인 시선은 존재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게 오늘 토론의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차별적인 인식이나 이 사회의 그 잘못된 네.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예. 제도도 정책도 큰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게 인식의 전환이 제도 변화와 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고요. 이렇게 이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1990년대 이후에 이제 산업연수생하고 국제 결혼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주민과 같이 사는 시대가 되었는데 이따가 또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산업연수생 자체가 이 노동자로 인정을 하지 않는 연수생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노동권이 보장이 전혀 되지 않아서 심지어 노예 계약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국제 결혼도 사실은 매매혼이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중매 업체들이 나서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돈을 받고 이렇게 혼인이 되다 보니까 사왔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예. 그래서 맘대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엄청난 사고들이 그때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주민에 대한 출발점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별에 대한 인식이 거기서 시작됐다. 사람을 통해서 이게 그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내 어떤 수익의 구조로 삼았다. 예, 이게 지금 현실의 어떤 근본적인 배경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의 이주 노동자에 대한 어떤 차별적인 그런 시선이 어떤 초기의 이민 정책 이런 잘못된 몇 가지 정책들이 꼬여버리면서 누적되면서 지금의 그걸 당연시 여기는 사회가 됐다. 지금의 그런 차별이 당연시 됐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네. 우리 네.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 대한민국은 단일 민족의 정체성이 매우 강한 국가입니다. 예. 앞편에 말씀했듯이 대한민국은 과거 독일 사례, 사우디 등 우리 인력을 송출하는 국가였는데 1988년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그런 수용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이민 정책의 역사가 37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단일민족의 정체성으로 인해서 그 타인 또 외국인을 우리 국민으로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은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회학에서 보가두스의 사회적 거리감이 있습니다. 이주민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라는 평가는 척도인데 이주민을 한 국민으로서 또 한 마을의 공동체로서 또 한 가족으로서 아니면 배우자로서 측정하는 척도가 있습니다. 최근 지표 결과에서는 국민과 시민으로서는 약 10명 중에 7명 이걸 수용하지만 가족으로서는 약 4명 정도 지금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특히 지금 발생한 지게차 사건은 동남아 국가라는 관점입니다. 사회적 거리감에서도 미국인이나 유럽인보다도 동남아 국가는 아주 낮게 봅니다. 그 이유가 비전문 인력, 즉 저숙련 근로자라는 인식이 많이 팽배하다 보니까 고급 인력이 아니다. 뭐 이런 그렇죠. 거죠. 예. 사회적 편견과 그런 관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정말 우리 사회가 필요해서 요청해서 들어와서 일하시는 건데 그렇게 네. 차별적인 시선을 바라보면 어떡합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잠시만 최책수련 선생님께서도 이제 19년, 20년 되셨지만 지금 한국으로
귀화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초기에는 이런 차별적인 시선 많이 겪으셨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떠셨어요? 그 외국인을 이주 노동자들을 이제 외국에서 못 사는 나라에서 왔다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무시하는 말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생각하는 거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차별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못 사는 나라에서 왔다는 어떤 그런 차별적인 시선이 너무 안타까우셨군요. 네, 그 못 사는 외국인을 두고 못 사는 나라에서 왔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한국어를 너무 못한다고 해서 또 욕하고 막 내리는 적도 그런 상담하는 적이 있어요. 매를 맞는다고요? 네. 뭐 욕도 하면서 한국말 왜 지금까지 왜 안 배웠냐고 이런 이유로 뭐 때리고 좀 무시하는 말 욕도 했다고 해서 우리 센터에서 저한테 이제 상담받으러 왔습니다. 그런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 일하면서 빨리빨리 한국말을 배우지 못한다는 이유로 욕도 하고 네. 때리고 이런 경우도 있었군요. 네. 굉장히 좀 속상한데요. 우리 소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조금 앞서서 말씀하셨던 다시 이제 얘기로 넘어와서 고용허가제 얘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고용허가제가 이제 E9 비자인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지게차 사건 같은 경우도 그 피해자도 E9 고용허가제로 들어와가지고 일을 하시다가 이제 그런 일을 겪으셨던 건데 이게 맹점이 결국은 아까 선생님께서 짚어주셨던 것처럼 마음대로 그러니까 노동자 마음대로 뭐 사업장을 변경을 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매여 있는 지금 이런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 점이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예. 저는 이제 뭐 아까 말씀해서 이어서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우리 정부의 이주 노동자에 대한 정책의 방향이 외국 인력 활용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만큼 국익의 관점에서 어떻게 활용을 해서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이들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제도가 설계가 되어 있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물론 당연히 국익에게 도움이 돼야 되겠죠. 나라의 보탬이 돼야 될 것이고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하도록 해야 될 텐데 이것에 과도하게 집중이 되다 보니까 좀 비인간적인 측면에서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제도의 설계와 정책의 어떤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조금 더 관점의 전환, 특히 노동자에 대한 존중과 노동자에 대한 보호 정책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과도하게 활용론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용허가제의 어떤 맹점이 노동자들을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상으로만 여긴다. 거기서부터 문제의 출발이다라고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떠세요? 아니요? 네, 먼저 사업장 변경을 질문했기 때문에 예. 먼저 답변을 드리면요. 예. 사업장 변경 제도는 2021년도 헌법재판소에서 외국인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5조 1항에 사업장 변경 자유의 재난을 합헌으로 봤습니다. 합헌으로 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일단 인력 공급의 안정성, 그리고 제도에 대한 지속 가능성, 그리고 노동시장에 대한 균형. 즉 사업장 변경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계속 사업장 변경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사업장 변경은 현재도 사업주의 합의에 의해서 3년에 3번, 5년에 5번이 가능합니다. 합의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횟수에 그런 임금체불이나 그런 근로조건 저해에 대한 사건들 발생하면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사업자 입장에서 내국인을 고용을 시작으로 외국인을 받기까지 시간이 약 2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네. 오래 기다린 끝에 외국인을 받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받자마자 외국인은 태업을 하고 사업자 변경을 요구합니다. 그 사업주는 사업자 변경을 해주기 싫지만 그 직을 이탈할 경우에는 본인이 고용할 수 있는 쿼터가 감소합니다. 그럼 외국인은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받기로 사업자 변경을 합니다. 통계학적 관점에서 사업자 변경 횟수가 재작년에 약 6만 건, 그리고 작년도에 6만 7천 건입니다. 올해 5월 기준 약 2만 7천 건, 올해도 6만 건이 아마 사업자 변경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소장님의 말씀은 그런 어떤 관점이 너무 그 사용주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이 노동자를 사람이 아니라 어떤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상으로서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이제
그런 게 문제가 이런 문제가 터지는 그렇죠. 게 아니니 그 관점, 이 말씀이시니까. 네, 그 관점 설명을 드리면 사실상 인력 정책에 관련된 그 이민 정책 관점에서 볼 때 카슬은 세 가지 관점을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외국인이 이입과 출입하는 이출입 정책을 합니다. 그때는 법무부가 그 역할을 합니다. 네. 국경 관리나. 그러다가 외국인이 많아지면 그때부터는 인력 활용 정책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인력을 어떻게 얼마나 받아들일 것인가. 현재 대한민국의 시점은 현재 이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중간 정도 그렇죠. 거는 세 단계 중에 예. 중간 정도. 앞으로 더 향상이 된다면 이제 사회통합 정책을 추진합니다. 내국인과 외국인의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번 같이 지게차 사건도 마찬가지로 그런 갈등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지게차 사건이 테이핑한 사람이 같은 국가 출신이 테이핑을 했고 동영상은 동팀으로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주의 관점에서 외국인과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고 또 외국인과 외국인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대한민국 정책은 향후에 사회통합 관점에서 정책을 더 강화시켜야 됩니다. 지금 말씀에 대해서 반론이 있으실 것 같아요.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테이핑을 한 사람이 이주 노동자라고 할 때 역시 그 가해 행위에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업 현장에서의 폭력성이 더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갚는 사람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자기 동료고, 그죠? 다 같이 남의 나라 와서 일을 하는데 야, 그거 테이프 감어, 사진 찍어 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사회가 좀 고민을 해야지 이게 마치 무슨 이주 노동자들끼리 폭력을 가한 것처럼 봐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 존재하고 있는 가불관계와 사업장 내 가혹행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말로 보시는 분들이 다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중요한 것은 이 고용허가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시야를 좀 더 넓혀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에 포함된다는 OECD 가입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OECD 가입국가 가운데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고용허가제와 같은 제도를 실시하는 나라는 있는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인 거죠, 사실은.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은 노동이민 제도를 갖고 있는 거죠. 기술이 있고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분들이면 가족과 함께 우리나라로 오세요. 이민으로 받아들일게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기여해 주세요. 대신 우리는 같은 나라 사람으로 대하겠습니다. 라는 노동 이민 정책이지만 현재 우리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당신만 와서 일을 하다가 비자 끝나면 가세요. 가족과 함께 오는 거 우리는 원하지 않아요. 라는 거죠. 정주를 막고 그다음 일시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정책이기 때문에 직장 이동에 대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은 제한되고 있지만 처음에 고용허가제가 시작이 될 당시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1년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퇴행을 해서 3년이 됐는데 이 3년이 근로계약 기간이 어디에 걸리느냐? 체류 기간에 걸리죠. 체류 기간 3년이고 3년을 일하게 시켰다. 그러면 3년 동안 이 회사에서만 일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사실은 체류와 노동을 묶어버리면 여기서 강제 노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UN 인종차별처폐위원회가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강제 노동과 노동 착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제적인 인권 기준을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두 분이 뭐 의견은 다르신 것 같이 얼핏 보이지만 결국은 지향하는 바는 아까 통합 정책 얘기하셨고 지금 OECD 기준 얘기하셨으니까 가는 방향은 같은 것 같거든요. 혹시 추가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추가하실 말씀은 다음에 우리 고용허가제가 2011년도에 그 투명성 부분에서 UN 공공행정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월드뱅크 등 벤치마킹 대상이 되며 국제 이주 기구 IOM에서는 선진화된 이주 정책입니다. 우리 패널께서 말씀하신 워크 퍼밋, 즉 노동 허가제를 말씀하셨는데 학문학적으로 노동 허가제는 없습니다. NGO 단체 주장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비자를 가지고 세계 어디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워크 퍼밋은 일할 수 있는 권리를 허가받을 때 가능한 겁니다. 이 제도는 EU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동 허가제라는 것은 자체가 없는 거고 고용 허가제, 즉 일정한 고용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 단계 말씀하셨는데 근로계약은 3년 이내로 체결하게 돼 있습니다. 1년이든 3년이든 그런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체결 단계지 강제적으로 3년 한다. 그건 아닙니다. 그 UN 공공행정 대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국제사회에서 우수한 제도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과거의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하는
노동자를 노동자로 부르지 않고 학생의 허울을 씌워서 일을 시켰던 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근로자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법률에 근거한 제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건 박수를 받을 만한 일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을 1년으로 하는 것과 3년으로 하는 것의 차이, 그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어느 고용주가 1년으로 하겠어요? 3년까지 할 수 있다고 하면 풀로 땡겨서 3년으로 근로계약을 잡죠. 그리고 더 문제는 3년 일하고 나서 1년 10개월 채로 연장을 할 때 고용주가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용주가 무엇을 요구하겠어요? 1년 10개월 더 일한다는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하기를 요구하겠죠. 사실은 4년 10개월간 묶이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유엔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이전 제도보다 나았기 때문에 그런 상을 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셨어요. 그러나 완벽하지는 않다. 예, 완벽하진 않고 지향하는 바는 또 근데 또 아까 말씀드렸던 두 분이 지향하는 바는 같거든요. 네, 통합적으로 맞습니다. 가는 면에서 그렇고. 예, 우리 4년 10개월 이후도 사실 성실 근로라는 거 통해서 또 재계약을 하길 원하는 게 또 족쇄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은 뭐 아시는 바와 같고요. 저는 좀 조금 다른 네. 관점에서 말씀을 이 관련된 주제를 드린다면 네. 기본적으로 직업을 선택할 자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업장 변경을 하는 권한을 사업주가 갖고 있는 자체가 이게 맞는 얘기인가 거죠. 물론 그 어떤 제한이 있는 것도 잘 압니다. 한계도 있고요. 그 운영해야 되는 입장에서 경영해야 되는 입장에서의 어떤 문제도 발생하는 거 잘 알고 있지만 현실로 조금 더 들어가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도저히 이 근무 환경이 안 맞고 도저히 일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런데도 근무 기간 이거 잡고 놓아주지 않고 그 불편한 관계 속에서 근로를 하는 게 누구에게 이득이 될까요? 결코 사업주에게도 이득이 되는 구조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저는 또 오히려 그 코로나 때 그런 걸 봤는데 막 해고가 시작되니까요. 이주 노동자를 먼저 막 치는 거예요. 해고 무지됐고 그때 들어오지도 못했지만 돌아간 친구들도 꽤 많았어요. 제 주변에서는. 회사를 못 구해서. 네. 회사에서 쫓겨는 났는데 구하지는 못하고 그래서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도 돌아가는 친구들을 봤는데 이 이주 노동자들에게 이런 권한이 없다 보니까 이걸 사업주들이 악용할 여지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 없이 대책 없이 해고를 할 경우 계약 기간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땐 돌아가야 되는 건가요? 예. 그 불이익은 그대로 이제 이주 노동자들이 져야 되는 거죠. 악용될 여지도 많은. 그러니까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그 지게차 괴롭힘 문제 사건이 터진 다음에 이제 뭐 대통령도 나서서 지시를 했고 고용노동부도 사업장 고용 허가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사업장 변경 관련돼서 요 관련돼서 좀 이제 검토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했기 때문에 그 논의는 조금 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거고요. 조금 얘기를 다르게 해서 이 노동자는 결국 이제 인권 침해가 문제잖아요. 굉장히 지금 모욕을 당했고요. 지게차 괴롭힘 사건을 통해서 모욕을 당했고 현장에서 그런 게 비일비재한데 아까 말씀하셨던 언어 부분에서 이제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게 지원이 충분한가? 그러니까 통역이나 이런 부분에서 현장에서 느끼시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어떻습니까? 지원이 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하지 않다. 네.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센터에서 일주일에 이틀만 근무해요. 그리고 이틀만 근무하고 다른 날은 이제 다른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없는 사이에 이제 일 안 하는 날에 노동자들이 와요. 상담받으러 와요. 도와달라고 해서 와요. 하지만 저는 또 저도 저만의 일이 있어서 못 도와줬죠. 그래서 좀 센터에 그런 통역 지원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은 센터시잖아요. 우리 네. 소장님께서 지금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요. 이 정부 지원이 필요한 거겠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민간 영역에서 지금까지 이런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나 또 산업 현장에서의 사실은 갈등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언어적 측면에서 지원들을 해야 노동자에게도 또 혜택이 되고 고용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돕고자 하지만
언어적 측면에서의 어떤 이 역량을 확보하는 데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다 한국말이 뭐 서툴다는 전제하에 충분한 언어 지원은 좀 많이 지원이 좀 필요하겠다. 정부 네. 차원이든 지자체 차원이든 민간 차원이든 지원이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짧게 요거 하나만 좀 넘어갈게요. 충남에는 특히 이제 아산에는 신창면이라고 해서 고려인 동포들이 많이 모여 사시는 그런 네. 지역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예전에 취재할 때도 가보긴 했는데 이분들이 점점 수가 좀 늘고 있는데 의료복지 뭐 이런 부분 또 뭐 노동 기본권이 굉장히 사각지대에 있다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현장은? 방금 전까지 고용허가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 고려인 동포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F-4 비자라고 예. 하죠. 예. 그리고 이제 H-2라 그래서 고용허가제의 예. 또 대상들도 있지만 예. 사실은 전반적으로 이 고려인 동포를 포함한 동포들은 좀 더 직장 이동이 자유롭고 또 어떤 사업자 등록증도 낼 수 있고 조금 더 여러 가지 좋은 조건에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인 동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무엇이 문제냐면 이분들이 한국말을 잘 못합니다. 그렇죠. 아빠도 한국말 모르고 엄마도 한국말 모르고 아이들도 한국말을 모르는 가족이 이민자 가족이 있다고 할 때 차라리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은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어서 그걸 보면 회사의 이름이나 주소나 연락처가 있고 근로계약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고려인 동포들은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일용직처럼 직업소개서를 전전하거나 예, 아니면 불법 브로커에 의해서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서 일을 하다가 월급을 못 받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산재를 당해도 역시 어떻게 보상받아야 될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고 해서 언어적인 적응이 안 돼 있고 노동기본권에 대한 이해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더 큰 이런 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고려인 동포가 아닌가 그런 점에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이제 일제 강점기 때 강제 이주를 당했던 그런 선조들의 후손들이 다시 돌아오신 분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뭐 충남도 정부에서 특히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주 노동자의 지금 인권 문제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사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고 뭐 고용 허가제는 지금 뭐 논란은 있지만 현재 지금 합헌이니까 유지가 될 것 같고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가장 시급히 좀 개선해야 될 과제, 대책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짚어볼까요? 우리 이사님께서 먼저 좀 해주시겠습니까? 정책적 관점에서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회통합 정책으로 내군과 외군의 갈등을 해결하는 관점에서 치중해야 될 겁니다. 정책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현재 인력 활용 정책에서 하나의 인적 자본으로서 사회 구성으로서 그래서 인하인 근로자 자체를 좀 역량, 어학과 전문성이 입증이 되면 숙련 기능 인력 E7으로 바꿔주고 현재는 미숙련 노동자 그렇죠. 미숙련을 희망사다리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숙련으로 하고 거주 비자를 주고 나중에 영주권까지 주고 필요시에는 국적까지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점에서 사업주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게차 사건에서 저는 사업주가 가장 큰 문제로 똑같은 관점 보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직장에 대한 그런 안전, 그냥 교육을 했다라면 이번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갈등에 관련된 관점에서 사업주가 좀 더 노력을 하는 그런 관점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사업주는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6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교육의 질적 관점에서 더 확대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요. 농축산업의 가장 큰 어려움이 농축산업 사업주의 평균 연령이 68세입니다. 고령이시군요. 고령입니다. 하고 싶어도 또 아는 게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그런 지원을 좀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숙련 노동자들의 어떤 숙련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집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사업주의 교육과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떤 제안을 해주시겠어요? 얼마 전에 건설 현장에서 그 근무 첫날 이주 노동자가 사망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날이 너무 더우니까 이제 단축 근무를 하는데 내국인들은 단축 근무를 시켰지만 나머지는 외국인들을 보고 일을 하게 하면서 이제 온열 질환으로 신체 온이 40도가 넘어가는 상태로 발견이 됐었던 사건인데 산업 현장에서 이 안전의 문제와 관련해서 차별 없는 이 안전 관리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라는 인식이 좀 더 필요한 게 아닌가. 그다음에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 산업 현장에서의 어떤 그 일상적인 차별 행위들 또 노동자에 대한 무시 이러한 것들이 가혹 행위로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어떤 생명을 잃는 사례들까지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안전의 과제에서 차별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산업 안전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근로 감독이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겠고 모든 노동자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산업 문화가 정착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과연 이주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조건을 우리가 충분히 갖추었느냐라고 할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 전반적으로 이 차별 해소를 위한 어떤 인식의 문제도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노동부 장관께서도 이 안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산업 현장에서 적어도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 안전에 대한 책임,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리 당국에서 노동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근로감독의 책임이 좀 명확해져야 될 것 같고 특히 각 부처별로 여러 가지 형태로 나뉘어져 있는 정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인 주무부처가 적어도 이 책임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아까도 그 고려인동포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어떤 근로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E9H2에 해당하는 고용허가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노동을 하고 있는 이주민들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책임을 지고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소한 그 노동자의 목숨에서만큼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안전에 있어서만큼은 그런 제도적 정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저도 보태는 말씀이 될 텐데요. 네. 이 이주민 일을 하는 관련자들 혹은 그 단체에서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새로운 이주민 정책이 나오면 새로운 브로커만 나온다. 그리고 브로커의 돈벌이만 만들어주는 거다. 그게 뭐냐면요. 그냥 공급만 많이 하면 된다 이겁니다. 인력을. 외국 인력을 공급만 하면 되지 이들의 삶이나 이들의 인간성이나 노동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니까 제도적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계절 근로를 예를 들자면 빨리 많이 공급하겠다는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일을 빨리 쉽게 해야 됐던 겁니다. 그럼 브로커를 껴서 현지 모집하고요. 그렇죠. 거기서 벌써 돈이 원천적으로 문제가 됐고 요 와서도 관리자를 세워서 책임을 다 떠넘겨 버린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또 이상한 부정적인 일들이 너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발상 자체가 전환돼야 된다는 것이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이고요. 네. 특히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 노동부 얘기해 주셨으니까 저는 조금 더 달리 표현을 해보자면 공식적인 책임질 만한 공적인 법적인 근거를 가진 창구들이 지자체마다 생겨나야 된다는 지자체마다. 겁니다. 예. 적어도 그래야 민원이라도 접수하고 뭐라도 들어서 공식적으로 해결을 해나가야지. 사사건건 다 돈 주고 해결합니다, 얘들이. 별의별 사소한 일들까지 브로커들 껴서 돈 주고 해결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또 문제도 생겨요. 사고도 생기고. 그래서 어쨌든 이주 노동자들의 이 노동권 자체를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확정해서 인정해주고 그런 창구들을 공식적으로 마련해주는 것. 이게 시급한 일이고 이것이 결국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죠. 우리 사회에. 이 노동자의 노동권과 어떤 브로커를 근절할 수 있는 그런 공식적인 창구 이런 강조를 좀 해주셨습니다. 우리 채책수령 선생님께서는 이주민 출신으로서 좀 더 현장에 와닿는 더 제안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제안을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요, 저도 한국에서 이주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알다시피. 그래서 이 노동자들은 일만 해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모든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한테 잘 좀 대해주시고 진짜 차별 없는 그런 좋은 세상에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만 한다는 말씀이 사실 일하러 온 거긴 하지만 사람이 온 거니까 그렇죠? 사람으로서 존중받으며 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들이 마련이 될 때 일만 한다는 말씀이 굉장히 딱 일만 하는 사람처럼만 사회에서 보시는 거잖아요. 이 노동자들은 기계처럼
이제 일을 하는 거잖아요. 네. 예, 저도 이런 모습을 많이 봐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사님과 그 비슷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으니까 노동력으로만 보기 때문에 뭐 기계로만 보기 기계처럼 보기 때문에 마치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어느덧 토론이 이제 마지막 그 발언 정도로 마무리해야 될 시기가 왔는데요. 우리 사회가 이제 단일 민족 국가 더 이상 아니고 이제 다문화 사회라고 한다면 앞으로 많은 이주민들과 이제 같이 공존을 하면서 살아야 될 텐데요. 어떻게 하면 좀 현명하게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마지막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사님께서 한 1분 정도씩 각 패널분 한 분씩 기회를 드릴 테니까 1분 정도씩으로 좀 마무리를 해주시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이주민과 공생의 사회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이 공생의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고용노동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농수산업 등등 각각이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지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이민처가 설립이 필요합니다. 즉 하나의 컨트롤 타워로 모든 정책을 아울러서 사회통합 정책까지 추진하는 그런 정책의 일관성, 지속성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의 일관성을 정말 공존을 위한 과제로 좀 뽑아주셨습니다. 네, 소장님. 저는 지금까지 중앙 정부의 역할이 대단히 강했고 또 좀 과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젠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서 지방 정부의 역할 이것을 우리 이주민 정책에서 어떻게 조금 더 나눌 수 있을까? 특히 지금 지방 소멸, 농촌 붕괴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지방 정부인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의 역할과 지자체의 역할들을 함께 나누어서 같이 정책을 협력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고민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에 대한 역할도 강화시켜 줘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책임도 더 강화시켜서 지역에서 각 지역의 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자유롭게 개발하고 또 이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모델들을 찾아 나가는 이런 방향들을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전체적인 우리 사회의 문제를 고민한다면 아무래도 이 혐오와 차별의 문제에 대해서 일상 속에서 이주민들이 차별을 경험하고 있고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차별과 혐오를 금지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대단히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유엔 차원에서 계속해서 입법 권고가 나오고 있고 특히 인종차별 행위는 반인류적 범죄 행위로 유엔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아직 아무런 처벌 근거를 만들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해서 유엔에서는 강력하게 지금 개정 권고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법률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에서 이주민 돕는 일을 좀 오래 했는데 자치단체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런 일에 과연 예산을 써야 되냐 이런 답을 듣는 경우가 많고 또 그 관련된 근거되는 법령이 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용허가제를 봐도 지원에 관한 내용은 사실 없다시피 한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법령이란 것은 이제 조례와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하여튼간에 국가적으로도 이제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서 어떤 그런 법제도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제도가 반드시 서야 될 거는 틀림없는 것 같고요. 지역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 그것만 얘기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구체적으로 찾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노동력이라는 게 국경이 사실상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좁게 한국만 보더라도 지역도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사실 네. 지역 간의 경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구 소멸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주민들의 노동력이나 그들의 도움 없이 지역의 현상이 유지될 수 없는 지금 시점인데 발빠르게 대처하는 지자체도 있지요, 사실은. 네. 준비하고 돕고 이런 일을 하지만 아직까지 그걸 손 놓고 있는 쪽도 있고 그래서 빨리 그들을 어쨌든 우리의 이웃으로 우리의 주민으로 인정하고 제도도 마련하고 정책도 지원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희망해 봅니다. 비슷하게 지자체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채책수련 선생님. 저는 제 생각은 앞으로 이제 사업주도 노동자를 잘 이해하고
노동자도 열심히 좀 한국말도 잘 배우고 서로 좀 이해하고 이제 차별 없이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이십니다. 네. 스위스의 극작가 막스 퓨리스의 희곡에 나온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노동력을 원했는데 사람이 왔다. 우리 사회가 노동력만 강조하며 정작 사람을 맞을 준비를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의 국적이나 언어, 피부색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존중하고 대우하는 사회. 다문화 시대 우리의 숙제가 아닐까요? 시시각각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